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리터리 미디어가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상당히 혹독한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발맞춰 해외 언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등 비교적 군사력 규모가 큰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도 해외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의 무기 개발이나 조달 계획, 더 나아가 방위 산업에 대한 대응도 상세히 소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해외 언론은 드물고,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에서 간간히 소개되고는 있지만, 일본과 감정이 좋지 않는 한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기사는 감정에 치우치고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아르헨티나와 미국 매체의 일본 방위 산업에 대한 기사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리터리 전문 매체인 조나 밀리터리는 미국 방위산업협회 산하의 매체를 인용하여 일본 방위산업에 대한 기사를 지난 22일 공개하며, 현재 일본은 국제적인 방위산업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일본의 방위산업이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매체인 조나 밀리터리의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군사균형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하고 전수방위를 벗어나려 시도하지만, 일본 내 군수업체들이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미국의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전반적으로 탈바꿈을 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의 방위산업체들과 신뢰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신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방위산업의 생산성과 개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으며, 2014년에는 방위 생산과 관련한 기술 기반 전략을 수립하고 2015년에는 방위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조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방위장비청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산업은 여전히 자국 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수요와 해외 수출로 이루어지는 해외의 방위산업과 비교하면 투자와 연구개발 양산의 사이클이 매우 늦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강력한 현대화 속도에 일본이 따라가려면 방위산업의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해외 시장에 방위 장비를 팔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다시 연구개발 분야에 재투자하는 사이클 스피드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가 주로 견인하여 세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방위 예산은 1%대의 낮은 증가율에 그치고 있어 이 또한 일본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그렉 루빈스타인은 일본의 방위산업에 대해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특징은 비효율과 고비용, 대부분 백기기에 그치는 연구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방위 예산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35 등의 값비싼 장비 수입은 증가한다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지적을 뒷받침하듯 일본의 방위 예산은 지난 10년간 2.4%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기 수입액은 2017년 17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64억 달러로 급증하여 세계 12위로 상승했으며, 여기에 수입액의 97%는 미국산이어서 방위 예산이 1% 증가해도 일본이 수입하는 미국제 무기대금이나 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미국제 무기의 유지 비용으로 사라질 뿐이며, 일본의 국방 예산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국방 예산의 증가가 일본의 방위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유연하고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물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주장도 실렸지만, 이런 방법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살아남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본의 방위산업이 성장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군사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조나 밀리터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일본은 국제적인 방위산업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현재 일본 방위산업이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본과의 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이나 중국의 언론이 아닌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눈으로 볼 때 일본 방위산업에 대한 대응이나 폐쇄적인 방위사업 환경은 이렇게 비친다는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폐쇄적인 방위사업에 대한 기사는 일본의 소신파 기자들에 의해서 일본 내에서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본 방위성의 근거 없는 기술 우월의식으로 일본의 국방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소신파 칼럼니스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키요타니 시니치란 일본의 군사 전문가이며, 그는 일본의 군사 전문 기자이자 영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제인 디펜스 위클리의 일본 특파원이며,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캐나다의 민간 군사 연구기관인 카나 인포메이션 센터의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작년에 작성한 칼럼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그는 일본의 최첨단 전투기 개발 능력은 없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칼럼을 작성해서 일본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간략하게 줄여 소개해드리면, 일본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F-35A를 선정하여 미국과 42대의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에게 F-22를 요청하며 시간을 빈둥거리는 동안 F-2의 생산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많은 협력업체가 방위성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전투기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렇다고 F-35A 생산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은 F-35의 최종 조립과 검사만을 담당할 뿐입니다. 정확한 팩트는 일본은 F-35A를 라이센스 받아 생산할 수는 없다는 뜻이며 단지 최종 조립입니다. 일본이 담당해야 할 일본 제부품과 레이더 등의 생산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술 이전은 전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고 높은 초도 비용과 조달 비용만을 지불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단순한 최종 조립만을 담당하는 일본은 사실상 전투기 생산 라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잃어버린 전투기의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게다가 업계의 신용을 잃었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일본의 FX 사업은 전투기 생산 기반의 유지와 최첨단 미국 전투기의 도입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기 흉하게 실패한 사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F-35A는 일본산 무기의 탑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자위대 전투기의 절반 이상인 F-35에 일본산 미사일 탑재를 40% 정도까지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비용이 높은 일본산 탑재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절망적이게 되며, 이러한 일본산 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용의 상승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2 개발에서도 일본은 엔진 등 중요 구성품의 기술이 없었고 미일 무역 마찰의 여파도 있어서 미국 주도의 개발을 강요받았습니다. 미국 측에서 설계상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일본은 정비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F-2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차기 전투기는 시스템과 엔진, 레이더 등의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도라면 첨단 기술을 블랙박스화하고 기술 이전을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을 처음부터 제외했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도 그런 미국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은 자기 모습입니다. 자위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의 정보 공개를 얻을 수 있는지와 미국제 부품의 적시 공급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초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하청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방위성 간부의 말이지만 일본에게 그런 협상력은 없습니다. 일본은 이전에도 가격과 납기 등에 관해 일절 협상 없이 미국 측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게다가 총리실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와 글로벌 호크 등 자위대에 불필요한 장비 도입을 방위성에 강요하여 자위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원래 일본에는 괜찮은 전투기를 개발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개별 요소 기술이 뛰어난 것이 있지만 전투기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월간 군사연구 2018년 1월호에는 F-2의 개발을 담당했던 마츠에 수기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필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공중전에서 몇 대를 상대해야 하고 적기가 어디쯤에서 공격해오는지에 대한 실전에 근거한 시나리오가 없었다. 이런 시나리오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를 짜는 것은 어렵고 단지 막연한 목표만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C-1 수송기에 테스트기에 탑재해 확인한 적도 있었는데도 레이더의 기술 시험은 합격 처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탐지 거리가 짧아 추적 중에 급격한 기동을 하면 로곤이 빠지는 등 실제로는 거의 쓸모없는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실전 데이터를 이스라엘에서 몰래 구입했어야 하지만 일본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첩보 조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해상자위대는 자신들의 소해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걸프 전쟁 후에 페르시아만에 파견된 자위대는 외국의 소해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훨씬 선진적이었던 것에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장비는 2차 대전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구식이었던 것에 깜짝 놀란 해군은 황급히 유럽제 소해 장비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방위성과 자위대는 해외의 실정을 모르고
자신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밀주의도 문제입니다. F2의 레이더에는 문제가 많지만 공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은 국민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방위성과 자위대는 국민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칼럼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과 앞서 소개했던 아르헨티나 매체의 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점이 있으며 결국 일본의 폐쇄성이 일본의 방위산업을 망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